안녕하세요. 양질의 책을 선별해서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진아영 지음, 다산북스에서 펴낸 마음이 흐르는 대로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도 예기치 않았던 많은 일들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정신과 의사로 환자들을 돌보며 강의를 하며 바쁘지만 열심히 살아온 저자에게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질병이 찾아옵니다. 병명도 알기 힘들었던 질병으로 쉼없이 달려왔던 삶이 멈추게 되자 비로소 삶의 중요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완치된 건 아니지만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전하는 저자의 이야기. 마음이 흐르는 대로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걸까? 파랗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햇볕이 따스한 그러나 바람만은 차가운 2017년 11월의 어느 가을날이었다. 그날은 처음으로 병원 주사실에 가서 정맥 수액을 맞는 날이었다. 나는 낮은 혈압과 순환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생리식염수 2리터를 맞기로 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도 일어나서 겨우 밥을 챙겨 먹기가 무섭게 머릿속이 뿌얘지는 것 같은 어지럼증과 심한 피로감이 덮쳐왔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10분을 운전해 주사실로 향했다.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이 몰려올 때는 그저 누워서 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조금 기다렸다가 간호사를 따라 주사실로 들어갔다. 거기 아무 의자나 골라서 앉으세요. 구석진 작은 방에는 치과에서나 볼 법한 하늘색 의자들이 비좁게 놓여 있었다. 작은 창문 밖으로는 예쁘게 손질된 정원은커녕 낙엽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콘크리트 마당만 보였다. 화장실에 가기 편하도록 가장자리 의자를 골라 앉았다. 당시에 나는 혈압을 올리기 위해 1000mg도 넘는 소금약과 함께 하루 3-4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고 있던 터라 정맥 수액을 맞는 잠깐 동안에도 링거 거치대를 끌고 2-3번 정도 화장실에 가야 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혈압이 계속 떨어져서 얼굴에 핏기가 빠진 채 새하얗게 되기 일쑤였다. 그럴 때면 구역질과 함께 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왔고 종종 기절하듯 까무룩 정신을 놓을 뻔하기도 했다. 이런 증상들은 누워있다 보면 그나마 조금씩 회복되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내 증상은 그해 5월에 갑자기 시작된 이후로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다. 9월 초부터는 일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직장에 장기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내 병이 무슨 병인지 명확히 진단하지 못한 채 반년이 흐른 11월 초에야 가까스로 자율신경계 장애 중 하나인 신경매개 저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각종 집중 약물 치료에도
별 호전이 없었던 탓에 이제는 일주일에 3일, 하루에 2리터씩 수액을 맞으며 반강제적으로 혈압을 올려보기로 한 것이었다. 웽, 히터 돌아가는 소리가 거슬렸다. 잠을 청해보려 노력할수록 옆 사람이 틀어놓은 텔레비전 소리, 약을 넣어두는 냉장고의 백색 소음, 톡탁 톡탁 간호사의 타이핑 소리, 바깥 복도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 또 내 수액 기계에서 울리는 딸깍딸깍하는 소리까지 온갖 잡음들이 더 선명하게 들려와 머리가 아팠다. 더 최악인 것은 수액 기계가 딸깍거릴 때마다 수액 줄이 흔들리면서 내 피부와 정맥에 그 움직임이 그대로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핏줄을 잡아당기는 듯한 괴로운 느낌에 줄을 확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런 느낌을 의사에게 호소한다면 그는 나를 매우 예민한 신경증적 정신과 환자라고 했을 테지. 의사들이 환자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직접 환자가 되어보기 전에는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고통을 하나하나 알 수 없기 마련이니 말이다. 발병 몇 주 후부터 머리가 쪼개지는 듯한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나의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같은 스크린을 들여다보면 눈이 시렸다. 컴퓨터 모니터에 보이는 까만 글자를 읽는데도 눈이 너무 아팠고 두통과 어지럼증과 구역이 더 심해져서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써야 할 정도였다. 소리에 대한 두통 반응은 더욱 심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볼 때는 소리를 줄여달라고 신랑이 하기가 싫어서 위층 침실에 가서 커튼을 닫고 귀마개를 낀 채 두통이 사그라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병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모아서 독서 모임을 하고 파티를 벌이는, 몇 주가 멀다 하고 밖에 나가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무슨 행사가 있다 하면 절대로 빠지는 법이 없을 만큼 호기심과 에너지가 넘쳐났다. 그랬던 내가 이제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아슬아슬한 에너지만 남은, 빛과 소리와 촉감과 누군가와의 만남이 다 거슬릴 정도로 예민해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변해버린 이 병든 몸 안에 갇히고 말았다.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힘들지만 애써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갈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일상이 더는 일상이 아닌 순간. 2018년 1월에 한국으로 가서 그해 7월에 복직할 때까지 내 상태는 꽤 호전됐다. 사실 미국 의사들은 복직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나는 어서 빨리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다. 정신과 의사로서 나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만나고 싶었다. 지금도 한국에서 볼티모어로 돌아오던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고속도로에서 저 멀리 볼티모어 시내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가슴이 북받쳐 눈물이 쏟아졌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환자가 아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정신과 의사로 복귀했다는 벅찬 감격이 내 가슴을 가득 메웠다.
증상이 매우 심하진 않았지만 당시에도 병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체력도 무척 약해진 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주일에 3일 정도 내 환자를 돌보는 것이 전부였다. 내가 즐기던 레지던트 교육 강의와 각종 연구 과제들은 당분간 미뤄두기로 했다. 조금 더 쉬면서 건강을 다스리고 다음 해부터 시작해보자고 스스로를 달랬다. 다시 병이 도지거나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렵게 되찾은 내 일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니 내게는 그런 결정이 최선이었으리라.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자주 허덕인다.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했는데 오후가 되면 너무 어지러워서 사무실에 누워있을 때가 많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그날 일은 접고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일을 다 마치지 못한 날에는 죄책감이 들어 괴롭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일은 더 잘하면 된다고 마음 먹는다. 무슨 일이든 조금만 하면 파김치가 되어 쓰러지기 일쑤인 내 삶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잘 적응되지 않는다. 발병하기 전에 나는 매일같이 복싱과 요가, 조깅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던 사람이었으니까. 심지어 일이 많아 힘든 날에도 억지로 시간을 짜내어 운동을 갈 정도였고 운동을 마친 후에는 상쾌한 기분으로 귀가해 잠을 청하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운동 한번 했다가는 며칠이고 심한 두통과 피로감에 시달리며 일어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쉬는 날에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밥을 챙겨 먹는 아주 일상적인 일들에 에너지를 좀 쓰고 나면 곧 피곤이 덮쳐와 1시간 정도 누워서 쉬어야 겨우 다시 일어날 기운이 생겼다. 2, 30분 이상 운전하고 나면 심하게 어지러워지고 피곤해져 또 다시 누워야 했다. 슈퍼에 가서 장을 보는 건 힘이 좀 많이 남았을 때 얼른 해치워야 하는 일이 됐다. 계산대에 서서 긴 줄을 바라보고 있으면 걱정부터 밀려왔다. 기운이 빠져 아예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기다려야 할 지경이니 말이다.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으니 마음까지도 버거워졌다. 샤워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다. 온도차가 크면 몸이 더 빨리 안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기가 든다 싶으면 얼른 샤워를 마치고 여름에도 난방을 올린 채 이불을 감고 누워야 했다. 한 번은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내 처지가 한심스러워 눈물이 났다. 아마 그때 남편은 내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나의 삶은 비포 앤 애프터가 현격히 달라졌다. 믿기 힘들고 적응하기 어려운 이 엄청난 변화를 가차없이 온몸으로 맞아야 했다. 끝없이 솟아나는 에너지를 자랑하며 쉴 틈 없이 일과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아파트의 시장이라고 불리던 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소파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던 남편을 갑갑해하며 마구 원망했던 나. 그런 내가 이제는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물가물한 휴대전화처럼 언제 꺼질지 몰라 조바심 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결국 배터리가 나가서 쓰러지면 재충전될 때까지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며 기약 없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마치 신의 장난처럼 나는 내 성격과 반대로 살아야만 하는 병을 하루하루 감당하고 있다.
삶의 무게를 덜어내자 비로소 보이는 것들. 2015년 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등반할 때의 일이었다. 걸음을 재촉하던 내게 같은 팀으로 등반을 하던 스리랑카 출신 영국인 팀원 샤가 득도한 듯 이런 말을 했다. 남들보다 먼저 숙소에 도착하면 뭐해. 일찍 가봤자 난방도 안 되는 헛간에서 할 일도 없이 다른 팀원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할 뿐인데. 우리 팀의 등반 코스는 11박 12일이 걸리는 여정으로 매일 5시간에서 8시간씩 고된 산행을 해야 했다. 그의 말처럼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에서 빠르게 걸음을 재촉해 하루치 등반을 일찍 마쳐봤자 인터넷이나 전기도 없고 난방도 되지 않는 추운 숙소에서 남은 팀원을 기다려야 할 뿐이었다. 무슨 일이든 의욕적으로 빠르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그때 경험으로 완전히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여유롭게 가도 괜찮다는 것. 발걸음을 늦추고 천천히 산을 오르니 고산병 증세도 훨씬 덜했고 신비에 가까운 히말라야 경치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데다가 팀원들과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었다. 그때 기나긴 등반에서 목적지 그 자체보다 여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나는 이제 삶을 재촉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순간들을 만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더불어 병으로 인해 내 몸이 무너져가는 걸 경험하면서 내 몸 상태에 귀 기울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도 새삼 깨달았다. 의사로서 좋은 식습관과 충분한 잠과 휴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또 환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정작 내 몸은 잘 돌보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세심히 귀 기울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채워주려고 노력한다. 다른 것들은 조금 미뤄두어도 된다. 나 역시 이제는 내 병을 이기고 완전히 다 나아서 예전의 일상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버리기로 했다. 그보다는 병으로 인해 달라진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순간순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고자 한다. 인생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것이다. 지금 당장 힘들고 갑갑하고 아파서 서러울 때도 많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스스로가 뿌듯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호스피스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5가지 후회 중 하나가 일만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다. 죽음을 앞두고 그 누구도 조금 더 열심히 일할 걸이라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일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나는 병을 앓기 전에 늘 쫓기듯 바쁘게 살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며 보내기보다는 몸과 마음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며 소중한 사람들과 최대한 함께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고 현명한 삶이라는 걸 병을 통해 배웠다. 한 미국 친구가
늘 에너지 넘치고 적극적이던 내가 환자가 되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늘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 챙기기에 앞장서던 네가 이런 병에 걸린 게 너무 불공평해. 고마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난 이 레몬들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테니까. 미국에서는 레몬처럼 시큼 씁쓸하고 맛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였을 때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결국 달콤하고 맛있는 레모네이드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표현이 있다. 아직 내게는 레몬 같은 날들이 더 많지만 언젠가는 분명 레모네이드를 맛볼 날이 올 거라 믿는다. 어떤 레모네이드일지는 모르겠다. 의사라는 직업에서의 성취일지, 건강의 회복일지, 또 다른 무형의 깨달음일지 아직은 잘 짐작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레몬만 계속 던져주는 것 같은 씁쓸한 내 삶에도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고 끝내는 상상하지 못했던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비울 때 더 소중한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 남편을 처음 만났을 당시 그는 17년째 그 지역에서 개인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바쁜 의사였다. 매일 새벽 6시 반에 출근해 밤 9시가 되어서야 퇴근하는 것이 남편의 일상이었다. 한 달의 절반 이상은 당직 근무를 하며 밤 11시쯤에 되어야 겨우 퇴근했고 당직일 때는 새벽에 응급 호출이 울리면 환자를 보러 뛰어나가기 일쑤였다. 그러다 보니 결혼 초창기에는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 어머니가 나를 간호하기 위해 먼 미국까지 오셨을 때도 3개월 동안 함께 식사를 한 건 고작 3번뿐이었다. 매일 지치도록 일을 하다 보니 휴일 데이트는 꿈도 꾸기 어려웠다. 어쩌다 쉬는 날이면 남편은 피곤에 젖은 채로 소파에 누워 멍하니 텔레비전만 들여다보았다. 매일 피곤해하니 내가 무언가를 하자고 말하면 곧장 짜증부터 내는 일이 많았다.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재미있는 일에 도전하기를 즐기던 나로서는 결혼 후 그런 남편의 태도 때문에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 생각해보면 남편과 나는 근본적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다. 나는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소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늘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며 살자는 주의였다.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나와 달리 남편은 고급스러운 것을 좋아했다. 좋은 식당에서 최고급 요리를 먹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차를 타고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고 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길 원했다. 그러니 돈을 적게 벌더라도 우리만의 시간을 갖자는 나의 제안이 남편에게 받아들여질 리 만무했다. 함께 살 집을 보러 다닐 때도 남편은 교통이 편하거나 살기 적당한 집보다는 명망 높은 부자 동네에 그 동네에서도 가장 화려한 주택을 사길 원했다. 서울로 치면 강남과 같다고 여겨지는 북버지니아 부촌에 그런 집을 사려면 남편과 나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30년짜리 대출을 받고 매달 이자를 내며 막대한 할부금을 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야 가까스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였다.
심지어 몸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급기야 일을 아예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할 때도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나라면 당장 직장을 그만두기보다는 조금 편한 다음 직장을 먼저 정해놓고 그만두겠는데. 그때는 정말이지 남편에게 배신감까지 느껴져 눈물이 났다. 이런 지경에 이르자 나 역시 남편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잘 나가는 존스 홉킨스 의사와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알아누워 일도 전혀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남편의 마음이 변했을 만도 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고민 끝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지금의 상황이 당신이 생각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면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 떠나고 싶으면 원망 없이 보내줄게. 수화기 너머로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한마디도 내뱉지 못할 만큼 힘이 다 빠진 상태였다. 내가 정말 나쁜 남편이었어.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어?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은 더 이상 당직을 서지 않겠다고 병원에 선언했다. 아내가 중병을 앓고 있으며 아내를 돌보려면 지금처럼 많은 시간을 병원에 할애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남편의 동료들은 처음엔 당황해했지만 곧 아내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정을 이해해 주었다. 그 후 남편은 꼬박꼬박 저녁 7시 무렵에 퇴근해 집으로 돌아와 나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일을 줄이니 성격도 다시 부드러워졌다. 그래, 일에 지쳐 날카로워지고 쉽게 짜증을 냈을 뿐 본성은 착한 사람이었다. 나는 늘 돈보다는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돈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순간 삶에서 더 중요한 가치들을 잃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 없으면 아껴가면서 가진 돈에 걸맞게 살면 그만이다. 나는 매우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단 한 번도 부끄럽거나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남편도 나의 그런 태도를 조금은 닮아가는 듯 하다. 부족한 부분보다는 잘하는 부분에 집중할 것. 미국의 성공 이론 전문가이자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 페리스는 성공한 사업가와 운동선수 등 사회적으로 이름을 알린 200여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평범한 사람과 월등한 사람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그는 우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에게 공짜로 100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자신의 강점을 더 강화하는 데 쓸 건가요? 아니면 약점을 보완하는 데 쓸 건가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100시간 중 상당 시간을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쓸 것이라 대답했다. 학생들에게 공짜로 100시간을 주었을 때 자신이 가장 취약한 과목을 더 공부해 평균 점수를 올리겠다는 것처럼 얼핏 보면 이는 논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반면 월등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강점을 더 강화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즉, 결론적으로 자신이 잘하는 일에 집중해 그것을 더 잘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그 부분에서 월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오히려 깨끗이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자세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물론 옆에서 보는 사람은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지만 말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요리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 시간에 내가 더 잘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쓴다. 나는 다른 교수들에 비해 강의하는 데 재능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존스 홉킨스 교수로 있으면서 계속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다음 세대 소아정신과 의사들을 길러낸다는 것이 참으로 보람있다. 젊은 의사들과 생각이나 의견을 교환하는 그 시간이 무척이나 즐겁고 신난다. 배우는 이들도 나의 열정을 알아주었는지 2017년에는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펠로우십 졸업생들이 주는 우수 교육상을 받기도 했고 그전에는 가장 인기 있었던 강의를 대상으로 하는 연말 앙코르 강의를 부탁받기도 했다. 그러니 나에게는 잘하지도 못하는 요리를 하느라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레시피를 고민하느니 그 시간에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강의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인 셈이다. 이렇게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선택하고 부족한 것은 버림으로써 일상과 마음에 더 여유가 생겼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동기가 작용하는 양상을 설명하는 5단계 욕구 이론을 제시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1단계 욕구는 물과 음식과 잠과 같은 생리적 욕구고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리고 4단계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다. 이 모든 게 충족되면 마지막 5단계 욕구를 갈망하는데 이는 자아 실현의 욕구로 물질적인 것이나 외부 또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욕구가 아닌 철저히 자신 안에서만 우러나오고 또 자신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최상위 욕구다. 즉 참된 나 혹은 내가 참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찾고 그것을 온전히 표현하고 실현하는 욕구가 충족된다면 우리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타인과 사회가 뭐라고 하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나 자신의 잣대가 아닌 다른 잣대로 재고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내가 치료하던 아이 중 눈에 띌 만큼 만화를 잘 그리는 13살의 자폐증 남자아이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미술 치료를 권해주었고 그는 거기에서 비로소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언젠가 이 아이도 자신의 예술성을 키워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긴다. 수많은 아이들을 보다 보면 아이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천차만별이다. 수에 능한 아이, 언어에 능한 아이, 그림과 음악과 체육과 게임에 능한 아이, 사회성이 좋은 아이, 창의성이 뛰어난 아이, 공간 지각 능력이 좋은 아이, 기억력이 뛰어난 아이, 시각적 인지 기능이 뛰어난 아이, 청각이 두드러지게 뛰어난 아이까지. 이는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 교수인 발달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말한 다중지능 이론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지능은 IQ 검사 수치같이 한 가지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안에 다양한 분야의 지능이 공존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다양한 지능은
그 아이의 타고난 관심과 재능에 의해 많이 좌우되므로 아이만의 뛰어난 점을 더 발전시켜주는 교육을 하면 아이는 더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뿐더러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까지 얻게 된다. 아이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를 더 많이 연습해 잘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교육의 방향이지만 나는 그보다 아이가 재능을 보이고 잘하는 것을 혹은 좀 쓸데없어 보이고 특이한 것을 더 장려해 보는 건 어떨까 한다.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더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참다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노라고 이야기할 것. 애초에 삶은 무한하지 않고 삶 속에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 역시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꼭 필요한 부분에 좋은 에너지를 사용해 삶을 가치 있게 꾸려나가야 한다. 나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살아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은 예전보다 현격히 부족해서 이제는 많은 일에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어도 내가 해낼 수 있는지를 더 세심하고 깐깐하게 따져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놓이니 내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숱한 고뇌 끝에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일 중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 즉 마음이 흐르는 곳에 있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혹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꾸역꾸역 하기엔 내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나 소중하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예전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 마음껏 관계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고 정말 친했던 친구들조차 자주 만나기가 어렵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오래 맺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자 정말로 내 주변에 두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추려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매일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만 하기에도 삶은 너무나 짧다. 미국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그 밖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숟가락 이론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이는 자신의 에너지를 숟가락에 비유한 말로 어떤 일에 필요한 에너지에 따라 사용되는 숟가락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밥을 먹는 일에는 숟가락 1개가 필요하고 샤워를 하는 일에는 숟가락 2개가 필요하며 직장에서 일하는 데에는 숟가락 6개가 필요하다는 식이다. 평범한 사람이야 숟가락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일을 해낼 수 있지만 몸이 아픈 사람은 애초부터 갖고 있는 숟가락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없다. 만약 나에게 하루에 숟가락 12개가 주어진다면 하루 동안 이 숟가락을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오전에 무리해서 숟가락 10개 사용하고 나면 오후와 밤에는 2개의 숟가락으로 살아야 하고 하루가 끝나기 전 숟가락을 다 사용해버리면 완전히 지친 채로 며칠을 푹 쉬어야 몸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을 이제는 좀 더 쉽게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의 생일 파티나 직장 동료 자녀의 돌잔치 같은 일들 말이다.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참석하고 싶은 일들에만 가도 된다고 허락해주고 나니 마음도 더 편안해진다. 또한 나는 강의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몸을 회복하는 일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의를 맡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나에게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찾고 나니 오히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더 소중해졌다. 쉬는 시간도 명상을 하거나 제대로 쉬면서 예전처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한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적당히 기다리면서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법도 배웠다. 방에 쓸데없는 물건이 너무 많으면 꼭 필요한 물건을 찾기가 어렵듯이 나를 둘러싼 일들도 이것저것 너무 많으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해내기가 어려워진다. 정작 중요한 일에 쓸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집중도도 흐려지기 마련이다. 삶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데 있다라는 중국인 학자 린위탕의 말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내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덜어내는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단 한 가지, 마음이 흐르는 대로였습니다. 자신이 짠 계획표대로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크든 작든 늘 예기치 않는 일이 닥치고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죠. 일, 돈, 명예 등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표를 삼아 열심히 달려가는 것들은 어찌 보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회나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판단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진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나의 인생. 정말 중요한 일,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분별해보고 불필요한 것들을 삶에서 걷어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